선원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는 구역이 배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진입하는 순간 아무런 경고 없이 사람이 쓰러지는 공간들인데 매년 이곳에서 목숨을 잃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선원이 배 안의 밀폐 공간에서 목숨을 잃는데 이 사고 대부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동물을 구하러 달려갔다가 구조자도 함께 덫에 걸리는 것처럼 한 명을 구하러 들어간 동료도 함께 쓰러져서 결국 둘 다 사망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게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의 물리적 특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선원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배 안의 금지 구역, 엔진룸 깊숙한 곳과 평형수 탱크 내부에서 벌어지는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이 공간에서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산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인데 19.5%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국제 기준상 즉시 위험구역으로 분류됩니다. 히말라야 해발 5,000m의 산소 농도가 약 11%입니다. 훈련 없이 그 높이에 올라가면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이 오는데 배 안의 밀폐 공간이 바로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힘들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 공간은 아무 신호 없이 그냥 쓰러집니다. 산소는 21%가 정상입니다. 16% 아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12% 이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 없이 본인도 모르는 채 진행됩니다. 이게 이 공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금기구역인 이유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 전에 이미 위험해져 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엔진룸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던집니다. 1000바. 이게 엔진룸 연료 라인에 걸리는 초고압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2바에서 3바인데 그것의 300배가 넘는 압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얇은 속 파이프 안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고압 분무 상태로 순식간에 뿜어져 나오는데 이 분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스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다가 근처 열원에 닿는 순간 폭발적으로 연소합니다. 탈출 시간은 초 단위입니다. 이 엔진이 어느 규모인지 알아야 공포감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현대 대형 화물선에 탑재되는 이 행정 디젤 엔진 MAN, BMW나 바르칠라 계열은 단일 실린더 직경이 거의 1m에 육박하고 이런 실린더가 6개에서 14개씩 일렬로 늘어서 하나의 엔진을 이룹니다. 엔진 전체 높이가 아파트 12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엔진 하나가 건물 한 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배 안에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화재가 나면 CO2 소화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이 순간 산소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음은 비행기 엔진 바로 옆 수준인 100데시벨에서 120데시벨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반사를 반복하면 방향 감각 자체를 흐트러뜨립니다. 동굴 안에서 메아리가 울리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엔진룸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비상 상황에서 출구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열, CO2, 소음,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실제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파나마 선적 벌크선에서 기관사가 정기 점검 중 엔진룸 하부 빌지 구역에서 쓰러졌습니다. CO2 시스템 확인 절차가 생략된 상태였고 산소 결핍과 고열이 겹쳤습니다. 구조에 나선 동료 기관사 한 명도 함께 쓰러졌고 2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절차 한 번을 건너뛰었습니다. 엔진룸의 위험은 폭발과 산소 결핍만이 아닙니다. 배 자체가 거대한 악기처럼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엔진 진동 주파수와 선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떨어지면 공진이 일어나는데 기타 1번 줄을 튕겼을 때 같은 주파수의 다른 줄이 따라 떨리는 것처럼 배의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결국 금속 피로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엔진 제어실에서는 공진이 발생하는 RPM 구간을 아예 건너뜁니다. 이걸 베리드 존, 즉 금지 회전수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간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 선체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공간을 매일 걸어 들어가는 기관사들에게 처음 엔진룸에 발을 들였을 때 어땠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합니다. 열기와 소음이 한꺼번에 몸을 덮쳤을 때 공황에 가까운 감각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감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엔진룸은 시끄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평형수 탱크는 조용히 죽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엔진룸보다 더 조용하게, 더 자주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형수 탱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물탱크처럼 들리지만 이 공간은 사람을 조용히 아무 경고 없이 죽입니다. 배가 화물을 다 내리고 빈 상태로 항해하면 너무 가벼워서 파도에 뒤집힐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무게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평형수입니다. 저울의 무게추와 똑같은 원리로 대형 선박 한 척이 쓰는 평형수 양은 최대 수십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물을 담는 탱크가 선체 곳곳에 박혀 있고 내부는 완전히 밀폐되어 환기가 전혀 안 됩니다. 산소가 부식 반응에 소모되고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서서히 차오릅니다. 황화수소는 처음에 썩은 달걀 냄새가 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후각신경 자체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촛불을 끈 뒤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 냄새가 없다는 건 안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 폐 안으로 치명적인 농도의 가스가 들어오고 있고 의식을 잃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공간이 설계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탱크 내부 산소 농도는 10%까지 떨어지고 의식 상실까지 3분 안팎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데 3분. 그런데 외부 구조대가 현장에 닿는 데는 평균 10분 이상입니다. 그 7분의 격차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발견하고 나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는 좁고 어둡고 바닥은 물기와 기름으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늘 같습니다. 탱크 안에서 신호가 끊기면 동료가 달려가지만 장비 없이 들어가면 똑같이 쓰러집니다. 사람은 동료가 쓰러지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밖에서 보면 3분이지만 안에서는 10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비를 찾는 대신 뛰어듭니다. 밀폐 탱크 입구는 대부분 좁고 사다리 형태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통로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막힌 입구 앞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 사고 패턴이 반복된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밀폐 공간 진입 허가 절차, 컨파인드 스페이스 엔트리 퍼밋입니다. 이 규정들은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죽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2인 1조 진입, 탱크 밖 감시자 필수 배치, 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 진입 전 가스 농도 측정이 모두 의무입니다. 이 절차를 지켰는지 아닌지가 그 사람이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IMO 통계에서 밀폐 공간 사고의 구조 시도 중 70% 이상에서 구조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구조자가 피해를 입는 게 예외가 아니라 통계적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평형수 탱크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1982년 북미산 비테파리가 대서양 화물선의 평형수를 타고 흑해에 유입됐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하면서 흑해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을 싹쓸이했고 흑해 어업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배 한 척이 한 바다의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IMO는 2017년부터 평형수 처리를 의무화했는데 자외선, 전기분해, 초미세 필터 3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자외선은 생물의 DNA를 파괴하고 전기분해는 차염산나트륨으로 소독하고 필터는 생물 자체를 걸러냅니다. 이 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논의가 있었고 흑해의 비테파리 사례는 그 논의를 결정당긴 계기 중 하나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항구 입항이 거부됩니다. 결국 배 안에 정수공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다를 바꾸지 않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들어간 겁니다. 규정 하나가 생기는 데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피해와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 어느 감각도 이 공간의 위험을 제때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이 공간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국제 기준은 산소 농도 19.5% 아래를 즉시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는 순간 경보는 바로 울립니다. 기관사가 들고 들어가는 복합가스 탐지기는 산소,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 일산화탄소를 동시에 측정하며 경보가 울리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센서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가스는 층을 이루고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깔립니다. 측정 지점과 측정 지점 사이 그 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 높이에서는 정상 수치가 나와도 발목 높이에서는 이미 치명 농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탄은 위쪽에 고입니다. 한 지점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 공간 전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폐 공간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층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간들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관사들입니다. 이들이 착용하는 반열복, 가스 탐지기, 공기호흡기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서 돌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비들입니다. 기관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제하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이들이 숙지해야 하는 비상 절차 매뉴얼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과거에 누군가가 죽어서 만들어진 기록들입니다. 매뉴얼의 두께는 그 집종이 치러온 희생의 역사와 비례합니다. 항구에서 배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는 그 안쪽 천바의 압력과 60도의 열기와 보이지 않는 가스가 공존하는 그 공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살아서 돌아가는 한 배는 바다 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배의 움직임 뒤에는 그 금지 구역들의 침묵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목숨이 있습니다. 배 이야기를 하면서 보일러 구역과 유조선 화물창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보일러 증기 라인은 200도에서 300도, 압력은 수십 바를 넘깁니다. 그런데 증기는 투명합니다. 소리도 엔진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피부에 닿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닿는 순간 고온 화상이 발생합니다. 유조선 화물창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원유는 자체적으로 황화수소와 메탄을 방출하는데 이 가스들이 밀폐된 화물창 안에 축적되면 독성 문제와 폭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화물창 환기와 가스 제거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들이 현재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양기초안전훈련, 소화훈련, 응급처치, 구명정 운용, 밀폐구역 비상대응 등 방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들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경험과 희생으로 검증된 지식들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기관사들이 배 안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절차를 한번 어기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매일 그 경계 위에서 일하는 겁니다. 현대 선박은 UMS 시스템, 즉 무인 기관실 운항 방식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기계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엔진룸의 당직 기관사가 3명에서 4명씩 상주했는데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하고 기관사는 이상 경보가 울릴 때만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현장에 즉각 투입될 인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재나 연료 누출이 감지되면 기관사가 자다가 일어나서 장비를 챙기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사람을 줄인 만큼 남은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걸리는 책임과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 겁니다. 이 공간들은 배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인간을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1000바의 압력, 10%의 산소, 보이지 않는 가스, 60도의 열기. 그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배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거대한 쇳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사람이 기계와 협상합니다. 절차를 지키면 살아서 돌아오고 한번 어기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교에서 항로를 잡는 항해사가 있고, 기관실에서 엔진을 관리하는 기관사가 있고, 화물을 살피는 갑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기관사는 매일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공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공간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금기 구역들입니다. 경고 없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구조자도 함께 집어삼키고 보이지 않는 가스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잘못 건드리면 배 전체를 위협하는 공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들이 없으면 배는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음번에 항구에서 배를 볼 때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서 지금도 1000바의 압력이 흐르고 10%의 산소 농도가 존재하고 그 안을 점검하기 위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